정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나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적게는 3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기온이 더 상승하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세종과 대전, 대구는 15도, 광주, 부산, 강릉 16도, 제주는 1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광주 7도를 비롯해 전국은 2도에서 11도의 분포가 예상되는데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 동해안 지역과 경상북도 북동산지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좀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다만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갈 것으로 보여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 강원 영서 중남부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1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여러분 기다리시는 코너죠. 주요 정치 이슈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각설하고로 문을 열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후보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이렇게 소개하다가 제가 네. 소개가 바뀌었어요. 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후보 대변인.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새로 임명받은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에 일단 당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선대위를 꾸리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죠. 여기 이제 후보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 대변인이 몇 명이에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 재선 국회의원과 제가 지금 2명이서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후보 일정이나 뭐 이런 걸 매일 따라다니시고 막 이러셔야 돼요. 최대한 이양수 의원과 같이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난 수요일, 목요일 광주부터 목포, 봉하마을까지 일정 같은 경우는 같이 동행을 쭉 하고 있고요. 네, 네.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최민희 전 의원 축하 말씀도 좀 한 말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 뜬 인물로 김병민 대변인을 뽑아왔어요. 네. 바로 시작합시다. 이번 주 뜬 인물 진인물. 김병민 최측근 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최측근이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때로는 궤변으로 때로는 억지로라도 정말 후보를 그렇게 열심히 대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이게 나쁘게 말한 거고 좋게 말하면 실력을 인정받아서 뜬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후보 이 대변인이 굉장히 핫한 자리예요. 너도나도 하려는 자리라 그러니까요. 그 국회의원 한 번 못 해본 분이 대변인 되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했고 실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뜬 사람을 막 고민했어요. 권성동 의원과 김병민 둘 중에 누굴 해야 되냐. 권성동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이 솔직히 임명됐죠. 아주 그 자리 다툼의 장에서 비서실장 탁 따내서 이분도 뜬 인물인데 누가 더 뜬 인물이냐. 그분은 사선 의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삼선인가 사선이라 아이 뭐 그건 뭐 그 정도면 그 정도 해야지. 김병민 대변인이 뜬 인물. 네. 축하합니다. 우리 의원님이랑 같이 오래 방송한 이 의리가 있으시네요.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성 관련 진통 논란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예.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 뭐 더 말씀하시고 금주에 뜬 인물은 또 누군가까지. 예. 뭐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까지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민주당도 그랬지만. 그거 이따 얘기합시다. 그래서 저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먼저 게 했다. 아무래도 후보의 일정에 관련된 그리고 후보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급하게 대변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겸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 뜬 인물은. 저는 또 윤석열 후보를 꼽았는데요. 저 보세요. 저러니까 되는 거죠. 저는 이재명 후보를 안 하니까 늘 야인으로. 근데 이번 주는 윤석열 후보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후보 선출되고 나서 뭐 이제 다른 곳에서는 컨벤션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높은 지지율을 쭉 담아내고 있고요.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윤석열 후보가 쭉 다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하게 문제되는 구설수도 없었던 것 같고 뜬 인물로 확실히 윤 후보를 꼽겠습니다. 네. 적당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수 배워서 매주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프로에서 잘려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기준을 정했어요. 대통령 후보는 제외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좋은 대한민국에서 기준입니다. 네.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는 그러니까. 두 명이 뜨게 돼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심상정 후보와 그러니까 저도 김동연 비슷한 후보가.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매주 자기가 대변인인 후보를 금주에 뜬 인물 그러면 방송이 어떻게 쓰란 말입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적당히 저 하시죠. 나름대로의 기준도 정했습니다. 제 어쨌든. 기준은 진인물에서는 대선 주자를 쓰지 않겠다. 이재명 후보 꼽지 저는 않겠습니다. 뜬 인물도 안 한다. 그래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앞으로 뜬 인물 진인물에서 선거 때까지는 대선 후보는 빼요. 빼기로. 예. 그래서 전 배웠습니다. 근데 저도 자리 다툼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자, 진인물 김종인 위원장이죠. 왜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 제가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 나오는 말이 다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허수아비 안 하겠다까지 나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행히 김병민 대변인이 실세가 됐으니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주에는 알겠습니다. 좀 심하셨다. 근데 또 지금 이제 뜬 인물 진인물 최민희 전 의원이 쭉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번 주 각설하고 해서는 최민희 전 의원이 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과 갈등 이 얘기를 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닌데. 저는 그 외신기자 클럽. 그래서 솔직히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듣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발언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론하고 싶었는데 근데 다음에 부탁이 있는데요. 예. 그 외신기자 클럽 하고 나면 그 풀 텍스트 올리시면 안 될 것 같아. 나 그거 1시간 57분인데 4시간 걸쳐서 다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후보가 말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또 질문을 한국어로 하면 또 그걸 영어로 하고 영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니 후보 말은 30분인데 네, 그렇게 좀 올렸으면 잘라서 하시면 좋을 것 편집해서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주요 의제들이 알겠습니다. 있어서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 얘기도 좋은 이따 또 조언이십니다. 조금 이따가. 언급하겠고요. 네. 저도 진인물. 예, 저는 여성가족부 김경선 차관을 꼽았습니다. 좀 익숙치 않은 인물일 수 있는데요. 네. 오늘자 조간신문에 보면 선관위가 대검에 이제 처음으로 이번 대선 앞두고 고발이 고발을 진행됐는데 했죠. 민주당의 요청을 받고 정책 공약에 관한 그 초고를 만들었다. 이런 자료를 만든 문제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가 대검에 고발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봐야 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부처의 공직자들 공무원들은 선거의 엄정한 중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드립니다. 근데 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당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되게 웃긴 게 예. 여가부 차관이 뭐 그 여성 정책이나 그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김경선 씨에게 부탁한 민주당 관계자도 같이 고발하셔야죠. 저는 선관위가 고발한 거여서. 그러니까 선관위에게 제가 민주당 관계자도 같이 고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후 사정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조금만 첨언하면 현재 보도된 바로는 민주당의 정책위원이 여성가족부 측에 요청을 했고 어떤 실무자가 각 부처별로 여성가족부 내 부서별로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걸 취합하는 회의를 차관이 주재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싹 문제 삼아서요. 책임 물어야 되고 저는 웃긴다는 거지. 지금 그 여성 정책에 관해서 관료들을 통해서 정책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상력으로 되겠습니까? 그 정책위원은 그만둬야 될 뿐만 아니라 책임지게 해야죠.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은 뭡니까? 뭐 재밌었던 말, 어이없었던 말, 충격적인 말 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전 사실 이번 주에 진인물로 꼽으려고 했던 분인데요. 김부겸 총리 방역수칙 위반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명이 조금 어설펐습니다. 10명인데 1명이 더 추가됐던 건데 아내를 데리고 왔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쭉 있었다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동창 모임이었다죠. 예. 근데 한 분이 아내를 동반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하면 사람 좋은 거로 정평이 나 있는데 방역 수칙에는 사람 좋은 것과 관계없이 국민의 삶과 생명에 관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 우리 국민들도 모두가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역 최전선에 있는 김부겸 총리의 행동과 여기에 따른 해명이 사람 좋은 것과 별개로 이번 한 주에는 좀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10만 원 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문고리 3인방이 보인다. 역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아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세간의 화제니까 그냥 저는 대중추수로 뽑았습니다. 윤석열 주변에 문고리 3인방이 보인다. 그래서 덧붙여서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문고리 3인방이 누군가.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 이니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저는 문고리 3인방 김병민 대변인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기억, 지읒일 것이다. 기억, 지읒. 또 지읒? 네. 권성동? 장제원? 지읒. 마지막 지읒은 누구예요? 작전상 보안입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죠? 지읒.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놀이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패널들 이렇게 만나면 누구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억자를 가지고 있는 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잘 뽑으신 게 그만큼 윤석열 후보가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딱 주변을 둘러싸고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측근 정치를 얘기하는데 내친 김에 이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 계속 밀고 있으니까 지난주 상황 정도까지만 해도 뭐 거의 후보랑 대표랑 다 얘기가 된 듯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금 걸리면서 문고리 3인방 얘기 무슨 뭐 하이에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 실태가 뭐예요? 실태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선은 늘 하마평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되는 게 사실이고 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서 선거에 꼭 모셔야 된다는 것도 팩트고 또 한편 캠프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두텁게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마지막 남은 건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거잖아요. 제가 보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이 조화를 잘 만들어내는지 이런 일들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벌써 윤석열 그냥 교과서에 쓴 것 같은 문장이에요. 그냥 그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 후보 대변인의 정석. 그 최민희 전 의원이 바라보는 이 사태의 본질은 뭡니까? 권력투쟁이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우아하게 말씀하셨으나 지금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덧셈 하겠다, 두텁게 하겠다, 조화롭게 하겠다 그런 거고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은 어휘부터 달라요. 파리 때 하이에나.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자리사냥꾼.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라. 거죠. 이거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그 가치는 아니죠. 한쪽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거고. 구조조정. 예, 한쪽은 그 과거 캠프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덧셈 이렇게 붙여나가겠다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의외의 인물이 하나 떠올랐어요. 누구요? 오마이뉴스가 단독을 했던데 예.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위원장을 만나서 김종인 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라고 제안했다. 그게 나왔어요. 근데 캠프에서 부인하지 않았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예, 이게 보도로 나왔는데 부인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김병준 위원장이 또 나름 거기서 또 헤게모니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과자와 손잡지는 않을 것이다. 전과자가 김종인. 그렇죠. 동아은행 비자금 사태 때 2억 5천만 원 받고 구속된 거를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사실인가요? 김병준 위원장 만나서 공동위원장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가 이제 11월 5일 금요일에 후보 선출이 되고 그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그 뒤로 김병준 전 위원장을 만났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팩트는 뭐냐면 11월 5일 후보 선출이 되고 한 10군데 인터뷰를 쭉 하면서 시간을 오래 지냈고 그리고 저희랑 같이 저녁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8시가 넘은 시점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만나서 짧은 시간에 만남을 가졌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그 후보 선출되던 날 왜냐하면 경선 과정 동안에 좋은 말씀을 워낙 많이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 대한 표현 예.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조언들 이런 걸 짧게 가졌고 예. 그 이후로도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조언들을 듣고 그동안 도와줬던 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린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을 만난 거는 팩트고 네. 공동선대위원장은 팩트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고 그 향후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나오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은 후보의 이야기 또 김병준 위원장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전해주는 전언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딱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까지가 확인된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으니까 기사가 난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중시하는 게 있어요. 캠프가 그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어떻게 했냐. 보도 반박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아주 말을 잘 하셨습니다만 저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김병준 위원장이 그분을 알죠. 청와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하시던 분이고요. 이분이 교육부 장관 가려다가 논문 표절로 아웃됐습니다. 왜 논문 표절로 아웃됐냐면 교육부 장관이라 그래요. 다른 부 장관이면 사실 넘어갈 수 있는데 교육부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가 됐던 2012년 즈음에 이분도 대권에 나서시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분이죠. 그렇죠. 예, 그랬고 그 이후로도 그 꿈을 안 버리고 계신 분이라 이런 분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했다면 그럼 이분한테 그냥 일개 선대위원 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보도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후보 입장에서 이런 거거든요. 여러 어른들을 모셔보면 DJ부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쪽 이렇게 보면 후보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누구 한 명에게 정권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네, 그래서 선대위원장도 좀 공동체제가 좋고 그리고 공동체제로 했을 때 이게 맞아떨어지죠. 덧셈 그리고 두텁게와. 그래서 저는 오마이뉴스 보도가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이 되고 객관적으로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그런 구상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언론을 통해서 비판한 거다.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허수아비는 안 한다. 네, 그게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건 사실은 다른 중심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동안에 움직여온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보를 봐도 네. 자신이 위원장을 맡으면 전부 자기가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2016년에도 잘 봤죠. 그거 민주당이 다 경험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벼랑 끝 전술을 쓰세요. 마지막까지 해서 네, 자기 네. 권력을 다 쥐어야 위원장을 맡는 분이거든요. 사실. 네, 네, 지금 네, 그 네. 싸움이 벌어지는 건 사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정 인사를 노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함합형 또 각종 억측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상력들이 동원되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나면 알겠습니다. 지난날 있었던 얘기들이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지도 또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변인님 아무리 그래도 제 말을 억측이라거나 허망하게 될 거다 이러시면 제가 의원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의원님은 또 뉴스의 저는 기사를 사실을 뉴스의 기사를 보도록 말씀한 거니까. 그러니까 김병민 대변인의 표현이 교과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네. 선대위 구성까지는 진통이 있다. 네. 기다려달라. 네. 면모를 통해 보여드리겠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많은 정치권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이게 될 것 같으니까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붙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 부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거 봐요. 맞다 그러잖아요. 대변인. 그 권력 다툼에 누가 이기는지.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최민희 전 의원 아까 하고 싶다는 얘기, 그 외신 기자들 만나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코멘트 한마디 하시고 답변 듣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코멘트 이런 거보다 앞으로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후보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논쟁거리다. 뭐죠? 우선 첫째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 야당이 이재명 후보를 뭐라고 카스트라 테프트 미래학으로 그거 과거를 끄집어냈다고 해도 차이 별로 없었어요. 예. 굳건한 한미 동맹, 혈맹 이거 그렇고. 근데 중국 부분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찬성하는 윤석열 후보와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이재명 후보는 그렇죠. 그건 굉장히 큰 차이가 차이다. 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한 진단. 이게 한국 책임이다, 일본 책임이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요. 윤석열 후보는 일본을 비판하기보단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했고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끌어들였다 이런 시각이고 그거보다 제가 더 중요한 게 본 거는 관훈클럽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그냥 한미일 삼각 동맹이 아니고요. 콕 집어서 물어보더라고요. 예.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반대한다. 이 입장을 분명히 그렇죠. 했고 그다음에 어제 외신기자 클럽에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요 비슷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한미일 삼각 이 삼각 동맹 이 표현보다 한미일의 관계가 군사 정보 교류 차원에서 북핵 미사일 대응 역량과 관련한 정보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유추해서 보면 사실은 지금 문제가 한미일 삼각 동맹은 모호한 표현이고 이에 따른 한일 군사 정보 협정. 요 부분에서 지금 이견이 생긴 거거든요. 한일 간에. 그런데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한다면 지소미아라고 그러죠. 보통. 그렇죠. 한일 군사정보 업그레이드 협정. 한다면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찬성하는 건가? 이런 물음표. 물음표가 생겼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누굴 비판하고 그런 건 아니고 쟁점이 나왔다. 쟁점이 나왔고 국민들한테 이제 고민 지점이 생긴 거다. 네, 맞습니다. 지금 쭉 언급하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다 맞아요? 일단은 어제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이걸 제 총론으로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어제 외신 기자 클럽 간담회에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많은 외신에 있는 기자분들이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상했던 것보다 윤석열 후보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외교에 관련된 지식이 꽤 해박했고 또 관련된 그 균형 잡힌 시각들이 있더라라는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많은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중국 사드 문제에 관련돼서도 우리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의사결정에 대해서 누군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의 결정을 중요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상식의 문제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자꾸 과거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인식들이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있었는데 후보가 가스라테프트 미락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끝나고 기자들이 질의응답이 있었을 때도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한일 관계에 관련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를 강조하는 지점들을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한미일 이 군사동맹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보 등에 대해서 발전 보완시켜 나가겠다는 건 매우 지극히 타당한 상식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외교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면서 이게 오히려 국익에 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국민의 상식을 바탕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는 후보의 인식을 보여줘서 저는 알겠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아닙니다. 꽤 이거는 긴 시간을 그냥 두고 토론이 넘어갈 수 가능하다고 없죠. 한마디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한마디가 아니고요. 후보랑 똑같으세요. 저는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정말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는 전화를 더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화는 안 받으셨나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면 카스라 테프트 미략을 언급한 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일관된 거예요. 예. 그게 한미일 삼각 동맹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과거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거라 이 부분은 과거에 예를 들었다고 비난하는 건 저는 뭐 납득이 안 되고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과거 그 일이 해결 안 되면 일본하고 끊겠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어거지 비판이고 제일 중요한 건 사드 재배치를 하겠다고 한 추가 거예요. 배치. 예, 사드 추가 배치. 사드 추가 배치고 아직 하겠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권적 사항이다. 내용을 분명히 들으셨겠지만 네, 여기에 주권적 대한 사항.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열어둔 거예요.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거기에 네. 대한 판단은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주권 국가로서 이건 다 똑같아요. 저는 그 비판할 때 이상한 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주권 국가가 아닌 판단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있었던 중국과의 경제 마찰 예.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인들이 피해를 봤으며 방송사들도 피해 많이 받고 한류가 타격을 입었는데 사드 재배치까지 현재 있는 사드는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재배치까지 긍정적으로 열어둔 건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 한일 관계가 전적으로 한국 정부 책임인 것처럼 말하는 건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베 이후로 일본이 너무 급격히 우경화됐고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하고 완전 다른 건 또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한일 관계 경색이. 예. 누구 책임이냐? 왜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대한민국이 국내 정치로 끌어들인 책임이냐. 오히려 아베가 더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와 헌법 개정 문제를 자기 국내 정치에 활용한 거 아닙니까? 악용한 거. 김병민 대표. 네, 참고로 윤석열 후보가 이 모든 것을 한국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죠. 분명한 건 한국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이 국제 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했던 문제에 대한 비판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팩트를 근거로 얘기를 한 아니 것이고요. 그러면 일본 정부에 대한 잠깐만. 비판은 안 합니까?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할 안 수 있는 했어요. 공간들이 어제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어제 대한 질의 없었어요. 응답 과정 속에서 나왔던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짚은 거죠. 그러니까 더 네. 중요한 게 일본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잘못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게 그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네.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대충 넘어갔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면 안 되냐면 지금 독일하고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다르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는 인류 보편적 기준에 맞지도 않습니다. 뻔뻔스럽고 후한무치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별의별 폄훼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베의 군사 대국화 우경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 문제가 생겼고 경제 보복을 먼저 한 것도 일본인데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하는데 일본이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안 하고 한국이 김대변인.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 주제가 이 외교안보에 관한 주제가 아니, 아닌데 여기까지, 이슈를 다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문제들까지도 국내 정치에서 이 문제를 한일 관계 특히 과거사 문제로 끌어들여서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끌고 갔던 게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의 많은 일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은 야당의 대표주자로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이고요. 일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미 후보의 과거 발언을 통해 충분하게 얘기가 진행된 바도 있기 때문에 아니요. 진행된 자, 바 없어요. 아니 어저께 토론회만을 말씀 주시는 건데요. 토론회 상황들이 현장을 보면 일부 내용이 진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통역하고 또 얘기됐던 부분들이 천천히 진행돼서 많은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담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딱 집어갖고 예. 또 결국은 국내 정치에만 문제를 제기하지 일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게 또다시 과거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 잠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 그게 저희 외신기자 클럽이라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죠. 전혀 그렇지가 아니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네. 얘기는 잠깐만. 일본인도 네.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죠. 그럴 때일수록. 근데 이제 김병민 대표는 충분히 그 얘기는 이미 했다. 안 했어요. 후보가 그렇게 언제 표현하신 거고. 있습니까? 언제? 어제 외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관련된- 언제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베 관련된 문제에 내용들에 대해서. 대해서 안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 얘기를 잠깐 이렇게 나눈 이유가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정책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좀 부딪히고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 요 부분이에요. 네, 네.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뭐 미사일 방어 체제 가입 문제, 현재 지금 난항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해법의 문제, 또 뭐 추가를 하자면 북핵 문제 해법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뭐 한 4-5가지 중요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동안에는 이번 대선에 아직 뚜렷한 쟁점은 떠오르지 않다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네. 차이들이 분명히 좀 보이기 시작하네라는 정도 수준에서 네. 나온 거고, 최민희 전 의원은 이제 그 차이를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거고, 김병민 대변인은 아직은 열려 있는 상태다. 윤석열 후보는 단정적으로 정책을 말한 적은 아직은 없다. 그러나 받아들인 사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시각 차이가 보이는 것은 또한 사실이거든요. 요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각 언론이 모든 후보 캠프한테 더 명확한 입장을 계속 요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차근차근 우리 그냥 하나만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긍정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뭐냐면 그 북핵,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쟁점이 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냐 북한 비핵화냐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주로 쓰신 어휘는 북한 비핵화였어요. 근데 뭐 그거는 국민의힘이 서서히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그동안의 경선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미국의 북핵 그 전술핵 공유를 요청하겠다든지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하셨었는데 윤석열 후보가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일부 동의하기도 하셨어요. 토론 과정 다 보시면 그거를 명확히 반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좀 팩트 체크가 분명히 아니 필요합니다. 원희룡 네. 후보는 나토식 핵공유 얘기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전술핵 공유 얘기했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그 중간에 북핵 공유를 열어놔야 된다는 표현 같은 거 하셔서 찾아보세요. 그 내용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토론 기간 동안 핵에 관련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고 사실상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는 네,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단계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핵군 축에 이르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분명하게 입장을 토론에서 수차례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 토론에서는 당의 지지층들을 대상으로도 호소해야 되는 많은 시간들이 네. 있었지만 예. 그래도 균형을 잡기 위한 많은 내용들을 많이 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 거기다 아니, 근데 팩트를 중요한 건 어긋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니에요.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진행자의 전권으로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아니 근데 하고요. 어제는 토론할 상황이라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위로 교통량이 많은 데다가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먼저 남해선 순천 방면으로 사천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가량 여파받고 있고요. 이전에는 창원 2터널 부근에서 북창원까지 또 축동에서 사천터널까지 7km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곰소에서 서종 부근까지 16km 길게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면으로 차가 많습니다. 특히 천안분기점 부근에서 남이분기점까지 36km 극심한 정체고요. 동탄분기점에서 남사 나들목까지도 어렵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